자, 질문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나 부동산 거래 신고나 또는 계약서 금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서 금인, 계약서 금인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매매, 교환, 승여, 임대차, 상속, 시효 취득, 경매, 공매, 예? 일자가 며칠이나 며칠이나 해야 되는 거? 예. 말씀드릴게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지상권, 며칠 이내에 받는 거는 여기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고요. 계약서 금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돼요. 이건 며칠 이내라고는 규정된 바는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되니까 이것도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금인은 그 등기하기 전까지는 금인을 받아야 돼요. 등기 신청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는 역시 토지거래 허가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요? 15일 이내에 하는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라는 규정이 국토교획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라는 말이. 빨리 틀리도 좋으니까 대답을 해야 없습니다.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 처리 기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고 그 고시된 기간이 15일이에요. 옛날에는 국토교획법에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법조문에는. 물론 민원 처리 기간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은 15일 이내 맞아요. 그러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신청하면 5일 이내에 발급해 주죠. 4일, 옛날에 5일인데 지금 4일로 바뀌었죠. 5일에서 4일로 바꿨고 농업경영계에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2일 이내로 그는 2일 이내고 옛날에 5일에서 4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도 오히려 이제 시험 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인 안 받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받아도 금인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인 안 받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인 경우에 금인을 허가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 됩니다. 교환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합니다. 금인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양권인 경우에는 금인을 받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분양권인 경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분양권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인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굳이. 물론 내년부터는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번 시험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이번 시험에 반영되는 것은 지금 내년부터는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이 다 통폐합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그 통폐합된 데 보면은 이제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지만 올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따라서 신고했다면 금인 안 받아도 되겠죠? 그럼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분양권은 금인 받아야 됩니다. 교환인 경우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이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무상증명 안 합니다. 금인은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계약이나 예약인 경우만 받는다고 했죠? 예약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뭐 다시 할 필요도 없네. 이거만 토지거래 허가만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도 허가 받아야 돼요. 예약이니까 유상계약이나 예약이니까 또 표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힘들어서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토지거래 허가만 받아요. 유상계약이나 예약이라는 게 가등기죠? 매매 예약.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임대차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고 계약서 금인 안 받고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농지 취득자익증명도 안 받죠? 상속 다 안 받습니다. 상속. 시효취득 전부 다 안 받습니다. 경매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합니다. 계약서 금인도 안 받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습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받아야 되죠? 경매를 하더라도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제출해야 됩니다. 공매 부동산 거래 신고 압류부동산 공매 안 합니다. 금인 안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압류부동산 공매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안 받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전부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권은 유상인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상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정도만 하고 10일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10일 이 중에서 가장 안 중요한 게 7번 청문통지. 이거는 행정절차법에 있다고 해서 청문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11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7일, 12일, 7일, 3년, 5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자, 거기에 6번에 보면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는 통보해야 됩니다. 반드시. 8번 응시수수료 반환은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취소해도 50%밖에 못 받겠죠? 50%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취소하지 마세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게 접수인원이 자꾸 달라져요. 왜 그래요? 취소를 한두 명씩 하나 봐요, 이게. 지금 현재 19만 명이 접수했고요. 올해 15,000명 뽑는데 이미 1차 합격자가 19,000명 정도. 1차 합격자 중에서 한 9,000명 정도는 불합격합니다. 올해. 여기 1차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긴장하셔야 돼요. 2차 과목 중에 3과목은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통차 합격자가 항상 반은 절반은 나와요. 다 2차만 보는 사람만 합격하면 1, 2차 누가 공부하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학원에 강의하면서 점수를 다 채점해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1, 2차 한 사람이 점수가 더 안정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내더라도 항상 점수가 1등을 해요. 2차만 하는 분들은 어디 듣도 보도 못하는 거 사이드에 있는 것만 물고 늘어지고 막 어디 강의 잘못하는 거는 건수나 잡으려고 들고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사이드에 있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것만 보고 있다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보편 타당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숫자 비교입니다. 30일 1월입니다. 30일 1월. 자, 30일에 그 중에서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 묘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이내, 개인 가족 자연 장지도 사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개인 등록할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입니다. 시험에 7mm, 30mm가 10mm 이상 40mm 이내 이렇게 틀리게 출제됐다고요. 안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 이런 자료 안 드립니다. 이렇게 자료 다 주는데도 암기 못한다고 하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시험을 한 13번 정도 봤는데 공법은 100점 많이 받아봤어요. 공인중개사법은 100점 딱 2번 받아봤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시험 봐가지고 제 과목을 2번밖에 100점 못 받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고 실력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 보면 전국에서 1등 해요. 공인중개사법.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니까 100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게 꼭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도 이 신청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고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에 합격자 많이 나오면 아무리 잘못돼도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냐면 또 협회에서 반발하고 하니까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지 안 받아줘요. 그 출제했던 교수들,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정답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일단 이 신청이 많이 된 건수만 본대요. 왜냐면 200문제 다 이 신청이, 자기가 틀린 거는 다 이 신청이 들어온대요. 한 문제도 이 신청이 한 문제도 안 들어온 거는 없대요. 100% 200문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 보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지금은 가장 이 신청이 많은 건수만 검토를 한대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200문제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신청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했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직접 하시라고 이 신청. 옛날에는 강사들이 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로그인 자체가 안 돼. 저는 로그인하면 이미 기한은 이미 합격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원서 접수가 안 돼요. 지금도 제가 하려고 시험 보려고 했는데 못 봐요. 저는 자격증 2개 있기 때문에. 뭐 2개 있는 게 자랑입니까? 10몇 번 치가지고 겨우 2번 합격했는데 다 떨어지고. 요즘은 아예 응시도 못해요. 이제는 자격증 있으면. 근데 자격증 없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강의하면 만물박사인 줄 알지만 자기 과목밖에 못해. 전 과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선생이야 전 과목도 하지만 중학교부터는 각각 자기 전공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오히려 지금은 공법 같은 게 훨씬 더 쉬워요. 단순히 숫자 암기하면 되니까 숫자나 뭐 이런 거, 공법도 성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거 다 암기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무슨 이해하고 뭐 큰 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잡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법에서 가장 안 중요한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왜 1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분량은 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공법 전체 분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축법, 주택법 쉬워요. 그건 2개 비교만 하면 되니까 7문제, 14문제 나와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6문제 나와요. 2개 비교만 하면 돼요. 농지법 이게 중요해요. 농지법 2문제 쉬워요. 읽어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역으로 공부하라고 역발상. 모든 과목은 점이 다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법도 아까 용어정의 중개사물이 어렵다고 했어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민법에서도 총칙이 가장 어려워요. 관념적이니까 법률행위 이런 게 가장 어려워요. 오히려 계약법, 물권법 이런 거 민사특별법 다 맞아야 돼요. 6문제. 뒤쪽이 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뒤에를 열심히 하라고요. 감독 출제위원들이 다 알아요. 앞에만 맨날 잡고 앉았다가 뒤에 보지도 않는다는 걸. 그래서 뒤에는 쉽게 내고 앞에는 어렵게 내요. 뭐 학원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 말해주고 싶어도 나와야 말을 해주지. 4번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내가 밑줄 치는 이유는 이게 국토법에 있는데 오른쪽 1월에 보니까 4번, 5번, 6번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이신청 1월 이내, 매수 청구 1월 이내, 선모 협의 완료 1월 이내. 6번 선매 협의 완료 기한 밑줄 치십시오. 이게 입법의 불비예요. 선매 협의 완료는 1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는데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은 30일이에요. 그러면 31일까지 있는 달은 완료도 하기 전에 제출부터 해야 되는 모순이 빠지게 되죠. 입법의 불비라고요. 이게 국토계획법에. 제가 국토교통부 직원한테 그래 이게 말이 되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니까 좀 제발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꾸 이 말하면은 그 법을 개정하려고 올리면 너 왜 개정하냐 모르니까 옛날 개정할 때 제가 잘못해가지고 합니다 이런 문책당해요. 그래서 다른 거 할 때 같이 해주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모순이에요. 선매 협의 완료는 1월 이내에, 제출은 30일 이내에. 그럼 31일까지 있으면 완료도 하기 전에 제출부터 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성계 포기 1개월 이내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서미경 씨가 뭐 신격호 셋째 부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같은데. 셋째 부인 아니고요. 사실혼 아니고 불륜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혼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끼리만 사실혼이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신격호는 지금 일본에 부인이 있잖아요. 아직 살아가지고 본부인. 그래서 사실혼 아닙니다. 불륜이에요. 다음 사실혼은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유부남하고 제주도에 있었어요. 해양경찰하고 유부녀하고 해양경찰 유부남하고 둘이 살림하고 3년 동안 살고 있으면 애 놓고 키우고 있어요. 둘이 사실혼이다 아니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해양경찰이 죽었다고요. 죽었는데 유족연금을 본부인도 청구하고 그 같이 살던 사람도 청구했어요. 근데 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게 나가요. 유족연금은. 각종 연기금법상은. 그럼 사실혼이다 아니다. 그 3년 애 놓고 살고 있는데 둘이 아니고 불륜이라고요. 오히려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 751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민법상도 불법행위잖아요. 그게 사실 그 바람 피우는 게 지금 형법상 처벌은 안 되지만 민법상은 불법행위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유족연금. 그래서 애 놓은 분은 그러더라고. 내 사랑한다. 나 없으면 한 시간도 숨을 못 쉰다.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왜 사실혼이 아니냐. 그렇게 사랑하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배우자 있는 사람은 사실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있고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주택에서만 보호됩니다. 상가 보호되지 않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호되지 않고 민법에서도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만 보호되는데 임차인 죽으면 이 남자가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에요. 사실혼은. 그 신혼여행 가다가 죽으면 그 사실혼이 될 수도 있죠. 결혼식도 하고 배우자 없고 그럼 살려고 맘먹었으니까. 그러면 죽으면은 이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문제입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임차인의 노모,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같이 살림을 하고 있어요. 한 집에서. 그러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인 자에게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노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다 사실혼하고 임차인하고만 살다 죽으면 사실혼하고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명예교수는 신랄하게 자기 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오히려 노부모를 모신 사람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모시 안 모셔요? 숨도 안 쉬고 안 모신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모순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나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둘이만 살다 죽었습니다. 2년 계약 체결해놓고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1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편 죽었는데 자고 있는데 꿈속에 계속 남편 나타나서 자기야 같이 가자 저승에 목조르러 오고 이러면 무서워서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주인한테 도저히 여기서 꿈에 나타나서 못 살겠습니다. 방 빼야 되겠습니다. 주인한테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 동안 불 켜놓고 잤어요. 밤에 무서워서.
예,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방 빼고 돈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8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군문자야입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우리 기본서에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서는 뭐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통폐합됐어요. 지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폐합됐다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모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네 군데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15페이지 박스 오른쪽 맨 밑에 보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외국인 토지법에서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신고 허가권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소재지 시장. 이것도 아마 우리 기본서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치놨는데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가로하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이 하나입니다. 군수구청장. 그럼 군수구청장이 있다면 다 구청장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청장이 하나인다 하면 무조건 X예요. 자치구청장이 하나인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에 해당 관청이라고요.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에는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 3개가 있죠. 그러면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하면 일산, 동구청장한테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등록관청도 구가 있으면 다 구청장이죠. 공법에서처럼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인다. 또는 공법에서는 소위 대도시시장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소위 말하는 대도시시장은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공법에서 대도시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고 돼 있죠. 근데 인구 50만 이상은 남양주시 빼고는 전부 다 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구가 있다고요. 구. 화성하고 남양주는 없네요. 두 군데 화성. 그 빼고는 다 고양시, 뭐 안양시 전부 다 구가 있죠. 그래서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하는 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구가 있으면. 구 없는 경우는 시장이다 이 말이죠. 기본서는 조금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인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인데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뭐가 있냐면은 상속이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고요. 경매라면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경매에서는 압류부동산 공매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대금을 다 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우리나라 골프 감독은 외국인이었죠. 박세리 양. 미국 시민권자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토지법상 보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고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제1교포는 영주권밖에 없어요. 시민권이 없어요. 그 제1교포는 전부 다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 아닙니다.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다 시민권이 있어요. 그런 나라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으면 무효고요. 국토법에서는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라는 말이 없는데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라는 말이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민원 처리 기간이 물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가보면 15일이기는 합니다. 국토법에 직접 15일이라는 말은 없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토지법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최근 20년간 계속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일, 2월, 3월, 90일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자, 60일을 보니까
외국인 토지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하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옛날에는 등록세 5배 이하 과태료였어요. 우리 지금 기본서에는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기본서 찾아보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법이. 아마 기본서에는 등록세 5배 이하라고 되어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등록세가 없어졌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자,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납부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의 신청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60일, 지목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목 변경 신청, 등록 전환, 등록 신청 전부 60일 이내죠. 그러나 바다로 된 경우 등록 말소 신청은 90일 이내죠. 지적법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2월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오른쪽에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 매수 신청 대리 공제사업 운용 실적 2개월 이내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이건 엔드라는 뜻이잖아요.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국토법상 포상금 지급은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연수교육 통지는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시험 확정 공고는 90일 이내입니다. 90일 이내. 자, 포상금도 말 나왔으니까 포상금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포상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시험에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되는 게 요즘은 또 람파라치라고 들어봤죠? 람파라치 김영란법 위반하는 거 신고하면 뭐 최대 3억인가 얼마 준다 하더라고요. 람파라치가 많대요. 그것처럼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중파라치, 그 다음에 토파라치, 그 다음에 주파라치, 이렇게 인터넷 쳐보세요. 토파라치, 주파라치 하면 나와요. 주택법. 신문에 이렇게 실렸었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등록.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세 번째,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포상금 주고요. 국토법에서는 이것도 공법 시험에 잘 나와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입니다. 불법 전매라고 하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하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한 자는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토지 취득 가격의 10%를 부과하고요. 불법 전매는 주택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토법이, 공법이 벌칙이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것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이행강제금 국토법에 있고 건축법에 있고 농지법에 있죠? 이행강제금 3개는 비교해야 돼요, 공법에. 그래서 건축법에서 가령 최근에 판례가 있는데 임차인이 불법으로 증축했어요. 뭐 장사하면서 1층에 막 꺼내놓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임차인이 불법으로 증축했을 때 이행강제금은 임차인에게 부과돼요? 건물주에게 부과돼요? 건물주에게 부과돼. 큰일이네, 큰일. 지금 건물주한테 부과해도 그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성과가 있는데 건축주에게 부과돼요. 그럼 건축주는 보증금 받은 거 있으면 나중에 그거 까고 내주면 되겠죠. 너 때문에 이행강제금 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건축주에게 부과됩니다. 국토법은 100분의 10이고 건축법에서는 주요 건축법 위반은 100분의 50, 기타 건축법 위반은 100분의 10, 농지법에서는 100분의 20이죠. 이행강제금, 농사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안에 처분 의무기간 주잖아요.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0분의 20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고요. 건축법에서는 1년에 2번,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요. 국토법에서는 1년에 한 번입니다.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이고 국토법에서도 50만 원이고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국고에서 100분 50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국토법에서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요.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로 지급을 합니다. 전액 국고로 지급을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토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때, 2건 이상이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신고할 때는 균등 배분입니다. 균분.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지급합니다. 무혐의 처분, 불기소,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공소 제기는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겁니다. 약식 기소는 재판에 회부, 그냥 서류상만 재판에 회부하고 본인 출석하라고 하지 않는 게 약식 기소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우병우 청와대 수석을 약식 기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검찰에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약식 기소면 법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만 포상금 줍니다. 그러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건 포상금 받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도 다 포상금 받겠죠? 집행유예도 포상금 받겠죠?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구속되고 안 되고는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볼 때는 지금 롯데가 구속이 안 됐다 이런 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판사 책임이 아니고 검사 책임이에요. 검사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 안 하면 판사로서는 서류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건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포상금 못 받게 하려면 아예 재판에 회부 안 해버리면 포상금 못 받아요. 재판에 회부만 하면 판사가 비록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이 원래 검사가 만약에 공소제기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돼요. 나중에 진급 안 돼요. 그 웬만하면 회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대신 또 회부 안 하면 민원인이 가만 안 있죠. 고소한 사람이 너 왜 회부 안 하냐 하고 또 시비 걸면 그것도 또 휘말리면 역시 인사고과에 마이너스에, 그걸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포상금은 기소중지는 범인이 해외 도피하면 기소중지예요. 기소중지돼도 포상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안 한 거, 지금 여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설명 안 한 거 몇 개만 더 하고, 이 자료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보고 암기하면 돼요. 지금 자료에 없는 것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다 완벽하게 자료를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라고 했죠.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어디 있는지 찾지 마세요. 없어요. 자료에는. 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인데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 손해배상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장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법 제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한 8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대체로 쉬워요, 오늘 거는. 근데 다음 주에 하는 백서는 주로 개정된 것을 거의 100% 다 반영했어요. 개정된 거, 최근에 작년 올해 바뀐 거. 개정된 게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2차 과목은. 원래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차는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된 거는 나와요. 출제위원이 발견하는 이상. 나머지 1차 과목은 거의 기출문제, 학계로는 100%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 지도교수가, 정재호 교수가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는데, 정재호, 이게 실명을 하면 안 될란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지도교수라도. 그래도 교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말 안 들으면 무조건 학위를 안 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래서 말 잘 듣고 지금은 김영란법이 있어서 돈 같은 것도 못 주죠. 10만 원 이상 주다가 적발되면 안 됩니다. 교수도 대학 교수도 포함되더라고요. 사립학교라도. 어쨌든 이분 들어가가지고 작년에 5명이 들어갔다더라고요. 출제위원이 5명이 들어가가지고 10문제씩 냈대요. 그럼 50문제죠? 그 중에서 서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2문제씩 빼라고 하는 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나는 안 들어봤다. 좀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 자기도 미국서 배운 거 거미집이론 그것도 이제 우리 정재호 교수가 냈는데 작년 문제 중에서 재작년 문제. 예, 그래서 신선한 거 미국서 배운 거 미국서 박사 받아왔는데 출제했다가 잘렸대. 너 이거 내가지고 이신청하면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했대요. 이신청 한 문제 발생하면 1년간 출제위원 연대 책임입니다. 전부 다 못 들어가요. 5명이면 5명 다 못 들어가요. 재작년에 2문제 이신청 학계론 있었어요. 그래서 2년간 자격 박탈됐어요. 못 들어가요.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문제 안 내고 결론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낸다 이 말이에요. 검증받은 문제 학계론은. 그러나 2차는 기출문제 범위하고 플러스 개정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 그 백서는 개정된 걸 100%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장소는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혀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하면 옵니까 X입니까?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은 없어요. 민법 751조에 의해서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법상은 정신적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신적 손해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험회사 보험금으로는. 단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서 개업공개사 개인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은 없어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가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하면 됩니다.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은 지급을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을 하는데 보정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입니다. 보정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입니다.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 행사입니다. 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합니다. 구상권은 보전기관이 즉 보험회사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가 고의가실이 있다면 소속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근데 현업에서는 소속공개사도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서명 및 날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소속공개사 근무하면서 제가 했는데 서명 날인 할게요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너는 가서 지금 어디 가서 물건이 하나 더 물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더라고. 계약서 쓰는 거 못 보게 하려고. 가르쳐주는 거는 청소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저도 1년 근무했는데 실제 일하는 건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강의를 듣든지 이렇게 실장까지 같이 인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 같으면 직원이 한 건이면 직원도 서명 날인 하라고 해야 돼요. 보조원도 서명 날인해도 위반은 아니에요. 개업공개사하고 같이 하면. 이걸 해놔야 나중에 이 사람이 했다는 걸 입증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 고용할 때 그 가족관계 등록부나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받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뭐 받아놔야 되겠어요. 가정법원에 가서 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이런 거 발급받아 오라고 그래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우리 책에는 보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기본서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본증명서에. 그런데 지금은 가정법원에 가야 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으면 서울은 있지만 없는 데는 지방법원에 가면 돼요. 그래서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자는 부존재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당 사항 없음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와야 해당되지 않는 걸 알 수 있겠죠. 고용할 때 그런 걸 받으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구상권도 행사하지. 현실적으로 구상권 행사 거의 못해요. 왜? 인적사항도 없고 뭐 어디로 도망가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냥 끝이에요. 재산도 없고. 재산세 납부 증명서까지 떼오라고 하면 근무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리 받아야 돼. 근데 근무하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무하면서 지나다가 받으려면 나를 못 믿냐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싫어하겠죠. 맨 처음에 입사할 때는 무슨 서류 떼오라고 해도 근무하려고 다 떼온다고. 그래서 받아놔야 돼요. 받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불합격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그런 거 써놓더라고 회사에서. 왜냐면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내놔라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저도 서류 여러 군데 냈는데 안 돌려주더라고요. 그냥 어디 뭐 사이버대 이런 데 뭐 겸임교수 한다고 박사학위 내라고 했는데 안 하면 돌려줍니까? 전부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안 줘요. 실제로.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 설정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보정 설정 방법입니다.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보정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에 공제를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때에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없냐면은 지금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데 1억이면 이자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이자가 안 돼도 1%는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 공제료는 얼마냐면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면 11만 원, 협회 공제 가입하면 19만 8천 원이에요. 1년에 내야 되는 돈이.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이자가 1%라고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그 이자 가지고 이거 가입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한 가입해 놓으면 회수도 안 돼. 3년 동안 죽거나 사망하거나 폐업해도. 그래서 왜 이걸 안 하냐면 아예 등록 통지서에 보면은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가지고 와서 등록증 찾아가라고 돼 있지 공탁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등록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탁을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럼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미금과 보험료 돌려줘요. 해약환급금 줘요. 제가 1년 하다가 3개월 만에 해약해보니까 19만 8천 원 냈는데 반도 안 나와요.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해약환급금이니까 그래요. 보험 들고 해약환급금.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은 개업을 하면은 1년짜리 상품부터 5년짜리 상품이 있어요. 보험회사마다 상품이 다 다르잖아요. 서울보증보험하고 협회에 1년에서 5년짜리가 있어요. 그럼 1년짜리 가입하려면 19만 8천 원, 5년짜리 가입하려면 근 100만 원 돼야 되는데 깎아줘요. 8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입해야 돼요? 80만 원짜리 가입해야 돼요? 1년짜리 가입해야 돼요? 1년짜리 가입하시라고 좀 비싸도 1년 안에 거의 망하는 게 70%, 80% 돼요. 모든 사업은 1년 안에 다 망한다고요. 근데 중개업은 그렇게 망해도 크게 손해보진 않아요. 그 뭐 시설비 같은 게 많이 한 인수했던 거에 한 돈 1,000만 원 손해보면 끝이에요. 아무리 많이 봐도. 내가 3,000만 원 권리금 주고 들어갔으면 한 2,000만 원 받는다고 나올 때도. 그래서 크게 손해보진 않아요. 근데 음식점 같은 걸 차렸다면 인테리어 비하고 몇 억 날아가는 거 우습죠? 부동산은 그렇게 몇 억은 안 까먹어요. 금방. 부동산 해봐야 뭐 보증금 한 2, 3천만 원, 권리금 한 2, 3천만 원이 끝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5천만 원 안쪽으로 해요. 뭐 서울 같은데 권리금 1억 달러.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1년간 순수익이 권리금을 책정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럼 권리금 1억 달라고 하면 1년에 중개보수 얼마 벌렸냐 세금 다 떼고 물어봐야 돼. 8천만 원 벌렸다. 그런데 1억 달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정상 가격이 아니라고 그게. 그럼 1년에 최소한 1억 이상은 순이익이 돼야 된다고. 그럼 1억이 순이익이 되려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돼야 돼 소득이. 왜냐면 반밖에 안 남거든. 모든 사업은 하면 반은 경비로 들어가잖아. 광고비 들어가고 직원 월급 주고 하면 반은 들어가니까요. 무조건 권리금 주지 말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가짜로 적어놓은 사람도 많아. 그 권리금 받고 팔아먹으려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돼. 그 다른 부동산 가서도 물어봐야 돼. 저기 그 정보망에 보면은 그 거래 내역이 전산에 다 입력돼 있어요. 그 보여달라고 해야죠. 안 보여준다고 하면 사기치는 거죠. 그거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그 옆에 중개업소도 근데 막 하고 싶어가 안달이나 있으면 권리금 몇 천만 원 더 붙겠죠. 부르겠죠. 그래서 꼭 하려면은 돈이 뭐 5천만 원 달라고 하면 2천만 원밖에 없는데 하고 집에 와가지고 전화번호만 가르쳐주고 집에 와 있으라고. 그러면 연락 와. 한 3천만 원만 주고 하라고. 지금 아무리 구할래도 더 이상 못 구하겠다. 2천만 원밖에. 이러면 한 달 더 있으면 막 거기라도 하려면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해도 돼요. 그 할 때 좀 저도 인수받아가지고 한번 당했는데 요즘은 블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블로그. SNS를 많이 하거든요. 블로그를 많이 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블로그 있는데 이 블로그도 인수 품목에 들어갈지 안 권리금 줬으면 원칙적으로 주고 가야 되잖아요. 저 하는 사람은 2개 차려가지고 일부러 하나 팔아먹으려고 2개 차려가지고 하나 팔아먹고 블로그는 옆에서 하고 있어요. 2개 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네이버에 광고 내면 요리 다 가요. 사람들이 손님. 그 이상하게 금방 온다고 했는데 한 30분 있다 연락하니까 옆에서 계약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블로그 보니까 옆으로 이리 오라고 블로그 보고 전화하니까 옆으로 오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참 싸우고 하기가 제가 뭐 상스럽게 욕하고 2년 전에 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또 여자분이라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수할 때 인수 품목을 다 적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다 바꿔보더라고. 새 거 있더만 나중에 가보니까 전부 한글로 다 바꿨더라고. 그래서 왜 한글로 바꿨냐 하니까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다 내 자료를 삭제해야 돼서 그냥 새 걸로 바꿔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1년 번호까지 다 적어놔야 돼. 컴퓨터 이거 바꾸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권리금 받았으면. 원래 상법상 권리금을 주고 사면 경업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업금지. 경쟁업소를 10년간 동일 시도에서는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상법에.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팔아놓고 바로 옆에 차리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판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참 피곤해요. 그거 일일이 계속 소송하고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자기 이름으로 등록은 하지는 않겠죠. 자격증 소지자 고함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등록해놓고 같이 앉아 사고 앉았다고요. 그 권리금 줄 때는 그 비품 목록, 인수 목록을 정확하게 적어야 돼. 뭐 인수할 건지. 안 그래 놓으면 저도 여러 번 당했어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저도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법을 뭐 몰라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야. 알고 눈 뜨고도 당해. 워낙 잘해주고 막 사장님하고 주사장님 하면 사기꾼 같아. 갑자기 그러면 친절하게 하면 이상하게 사기당하더라고. 거의 저한테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 하고 했더만 나중에 보니까 당해있더라고. 오빠라는 말이 약해가지고 오빠 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 커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당하면 안 돼요. 자, 보정 설정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모든 개업공개서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가입하면 된다. 특수법인은 공타 가입해야 한다. X.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X.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X. 모든 개업공개서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가입해도 된다. 3개 다 가입해도 되고 하나만 가입. 어떤 시험에 모의고사에 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택일 하여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그 모의고사에는 O라고 돼 있더라고요. 엄밀하게 보면 X입니다. 택 2 해도 되고 택 3 해도 돼요. 3개 다 선택해도 된다고 꼭 한 개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2개 가입하는 사람은 없죠. 보험료가 들어가니까. 자, 보정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보정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1억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소위 지역농협과 같은 걸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는데 이 특수법인 중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신탁업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등록 안 합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은 해야 된다 했어요. 단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나머지 특수법인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일반 법인하고 똑같아요. 2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 개수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똑같아요. 특수법인도 인장 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법인은 추가로 2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되고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하죠. 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됩니다. 지역농협 특수법인도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시기입니다. 설정 시기. 보정 설정 시기는 처음 보정 설정은 반드시 등록은 해야 됩니다.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이 두 개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보정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보정증서 미교부 또는 미설명,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정 미설정은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해야 될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설명사항. 설명해야 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보험금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손해 입혔으면 1억 손해배상을 보험회사에서 해줍니다.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보증보험에 11만원 납부해놨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장금액,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입니다. 그 소재지. 자,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해당될까요? 전부 다 해당될까요? 빨리 말하세요. 답은 다가 아니고 공탁기관만 해당됩니다. 이 다른 선생님들은 자꾸 틀리게 강의하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면 틀리게 강의를 안 하겠죠. 잘하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공탁기관은 전국에 58개 법원에다가 공탁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했는지, 북부지방법원에 공탁했는지, 남부지방법원에 공탁했는지,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했는지 알려줘야 돼요. 근데 협회 공제나 서울보증보험, 그냥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협회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돼. 협회 어느 지부에서 했는지, 서울보증보험 제주도에서 가입했는지, 부산에서 가입했는지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삼성생명 서울서 가입했든 부산서 가입했든 아무 데나 가면 보험금 주잖아요. 그런데 공탁은 그 맡겨놓은 데 가야 돈을 주니까 아무 법원이나 가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이 3개 설명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험금, 타는 돈은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 공제료, 보증료를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